북극권의 차가운 공기가 남하하면서 북동부 지역의 기온이 급강하했습니다. 오늘 밤과 내일 아침은 더 춥겠습니다. 하마스의 이스라엘에 대한 기습 공격 이후 미국 내 증오범죄의 증가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재외동포 재단이 재외동포청으로 승격하는 과정에서 상반기 재외동포 관련 사업의 대부분이 사실상 전혀 집행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열린 할로윈 행사에서 어린이들이 대마 성분이 포함된 사탕을 받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뉴욕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총격 사건이 발생해 2명이 숨졌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북극권의 차가운 공기가 남하하면서 북동부 지역의 기온이 급강하했습니다. 중서부와 북동부 지역은 영하의 기온과 함께 눈까지 내리면서 한겨울을 연상케 했습니다. 오늘 밤과 내일 아침은 더 춥겠습니다. 오늘 아침 뉴욕 최저 기온은 화씨 39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소나기에 바람까지 더해져 체감 기온은 영하권까지 내려가 아침 출근길은 한겨울을 연상케 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47도, 체감 온도는 39도로 하루 종일 추운 날씨를 보였습니다. 오늘 밤 기온은 더 내려가 아침 최저 기온은 35도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속 15에서 20마일의 돌풍까지 불어 체감 온도는 화씨 30도 내외의 영하의 날씨를 기록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추위는 내일 낮부터 누그러져 낮 기온이 50도를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금요일은 기온이 더 올라가 최고 기온 60도, 토요일과 일요일은 65도 내외가 예상됩니다. 북극권의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중서부와 북동부 지역은 폭설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위스콘신 북부 지역은 6인치의 적설량을 기록했고 미니애폴리스와 미시간 등도 2에서 4인치의 눈이 내렸습니다. 하마스의 이스라엘에 대한 기습 공격 이후 미국 내 증오범죄의 증가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개인이나 소규모 집단 공격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경계심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연방수사국의 크리스토퍼 레이 국장은 어제 상원 청문회에서 최근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 이후 미국 내 증오범죄의 증가 가능성이 커졌고 해외 극단주의 무장단체들이 미국인과 서방 국가 국민들을 표적으로 삼는 공격을 사주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가 수년 전에 그랬듯이 이번 하마스 공격도 테러범들에게 새로운 영감과 공격 의지를 불어넣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날 레이 국장은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군과 민간인을 공격한 이후로 그와 비슷한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예감을 밝히며 FBI가 과거 IS의 지하드 전쟁 선언과 그 이후 유사한 폭력 사태에 맞서 곤욕을 치렀던 만큼 현재 중동 전쟁 상황에도 유사한 위험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아직 미국 내에서 조직적인 테러 위협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개인이나 소규모 집단의 공격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때문에 지금은 지극히 위험한 시기이고 그렇다고 외출을 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언제나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도 최근 전국의 유대인과 무슬림, 아랍계 미국민 지역에 대한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경비 강화와 인력 배치를 늘렸다고 보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메기하산 민주당 상원의원은 요즘 뉴햄프셔주의 유대인 지도자들은 주말에 유대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것조차 두려워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재외동포재단이 올해 재외동포청으로 승격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올해 상반기 재외동포 관련 사업의 대부분은 사실상 전혀 집행되지 못했습니다. 오동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상희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재외동포청 전체 32개 사업 중 22개, 68%에 해당하는 사업의 올해 예산 집행률은 0%로 확인됐습니다. 기존 재단 사업의 3분의 2 이상이 올 상반기까지 전혀 집행되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집행률이 10% 미만인 사업은 3건에 달했고 집행률이 50% 이상인 사업은 재외동포 공공외교 활동 지원 사업과 재외동포 사회와의 파트너십 사업 2건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재외동포 초청 장학 사업은 시행 26년 만에 처음으로 장학생을 선발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재외동포청은 내년 선발 인원을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추가 예산은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6월 문을 연 재외동포청은 개청 당시 정원의 60%만 충원된 상태였습니다. 소재지 선정을 두고 발생한 갈등으로 소재지가 개청 한 달 전에 발표됐고 이에 따라 채용 일정이 미뤄진 것이 큰 원인으로 작용한 겁니다. 재외동포청은 올 하반기에 사업 집행을 완료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현재로서는 부실 운영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상희 의원은 재외동포재단의 청 승격이 해외 동포들에게 큰 희망이었지만 실제로는 승격 전보다도 지원을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전했습니다. KBN 뉴스 오동윤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열린 할로윈 행사에서 어린이들이 대마 성분이 포함된 사탕을 받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 어린이는 대마 성분이 포함된 사탕을 받아 먹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지난 29일 캘리포니아주 엘러미다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열린 할로윈 행사에서 어린이 한 명이 행사에서 받은 대마 사탕을 먹고 건강 이상 증세를 보여 병원 치료를 받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부모는 아이가 갑자기 몸이 아픈 것을 이상하게 생각해 사탕 껍질을 확인했고 껍질에 대마의 향정신성 성분인 THC가 쓰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학교에 신고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행사에서 대마 사탕을 받은 어린이는 총 3명으로 확인됐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한 학부모는 대마 사탕의 모양이 아이들이 평소에 먹는 간식과 비슷해 보였다며 학교와 다른 학부모들에게 연락을 받고 나서야 포장지에 THC가 쓰여 있는 것을 알아차렸다고 전했습니다. 엘러미다 경찰국은 현재 사건 경위를 자세히 조사 중에 있다며 부모들에게 자녀들의 할로윈 사탕을 모두 확인하고 특이한 포장이나 이상이 없는지 검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대마 사탕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인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파트 아래층에 살고 있던 남성이 위층 부자에게 총격을 가해 2명이 숨졌습니다. 뉴욕 경찰국은 지난 29일 밤 브루클린의 한 아파트에서 47살 제이슨 파스가 위층에 살고 있는 47살 블라디미 메서린과 그의 의붓아들 27살 차인와이 모두에게 총을 쏴 2사람을 살해했다고 전했습니다. 수사당국은 아래층에 거주하는 파스가 층간소음으로 인한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건 당시 아파트 4층의 CCTV 영상에는 파스가 메서린의 아내와 말다툼하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이후 메서린이 가위로 추정되는 물건을 들고 나타났고 이어 파스는 총을 꺼내고 몸을 돌린 메서린에게 총격을 가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메서린이 총에 맞아 쓰러진 후 파스는 아들인 모두에게도 총을 겨누고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파스가 지난해 3월부터 층간소음 문제로 6차례나 경찰에 신고했었다고 밝혔습니다. NYPD 형사과장은 해당 소음은 걷는 소리 때문에 발생했다며 위층에 카펫이 깔려있지 않아 민원 전화가 걸려왔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아파트 관리소는 위층과 아래층 양쪽 모두에서 많은 민원이 제기됐었고 중재를 시도했지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메서린의 아내 마리 데릴은 지난 30일 뉴욕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남편과 파스가 서로 바닥과 천장을 두드리는 등 마찰을 빚었다고 언급하면서 남편은 총이나 무기를 소지하지 않았다며 파스의 총기 사용에 대해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뉴욕주에서 인종별 주택 소유 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시안의 경우는 절반 정도가 내 집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 뉴욕주 검찰이 발표한 인종별 주택 소유 격차 보고서에 따르면 아시안 주민은 50%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백인의 경우는 이 비율이 67%로 훨씬 높았습니다. 흑인은 32%, 라티노는 27%에 그쳤습니다. 이런 수치는 전국 평균과 비교했을 때도 더 큰 격차입니다. 전국의 백인 주택 소유 비중은 72%, 흑인은 43%, 라티노는 51%였습니다. 이렇게 주택 소유율의 인종별 격차는 대출의 접근성 문제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2021년 인종별 모기지 신청률을 보면 백인은 60.5%로 가장 높았고 아시안 16.4%, 흑인 7.6%, 라티노 9.5% 등으로 한참 낮았습니다. 모기지 승인율도 인종에 따라 차이를 보였습니다. 2018년에서 2021년 모기지 승인율을 분석한 결과 신용 점수가 700점 미만일 때 아시안의 거절률이 가장 높았고 이어 흑인, 라티노, 백인 순이었습니다.
780점 이상인 경우에는 흑인이 거절률이 가장 높았고 라티노, 아시안, 백인 순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기지가 승인되더라도 유색인종은 같은 대출에 대해 더 많은 추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시아는 대출 외의 기타 비용과 수수료로 평균 $6,080를 지불해 전 인종 가운데 추가 비용이 가장 많았습니다. 흑인과 라티노도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백인의 경우는 $4,936로 $1,000 이상 적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뉴욕주 검찰은 유색인종의 첫 집 구매 시 다운페이와 이자를 지원하고 비영리 금융기관의 지원을 확대하며 공공은행 설립, 공정대출조사 및 차별 금지 등의 대책을 제안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새로운 연방정부 학자금 융자 탕감안을 발표했습니다. 지난번 대법원의 위헌 판결로 학자금 탕감이 좌절된 후 나온 대체안입니다. 올해 6월 대법원의 위헌 판결로 무산됐던 학자금 융자 탕감안이 새로운 형태로 돌아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어제 새로운 학자금 융자 탕감안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새로운 방안은 지난해 내놨던 기존안보다는 수혜 범위가 줄어들었지만 대출 원금보다 부채 잔액이 증가한 채무자, 25년 이상 상환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채 잔액이 남은 대출자, 또 소득 기반 상환 계획 등에 따라 탕감 자격이 있지만 신청하지 않은 대출자, 그리고 학자금 연체율이 높은 직업훈련기관 출신 대출자들을 대상으로 부채 잔액의 일부나 전액을 탕감하는 혜택을 줄 계획입니다. 연방교육부는 이번 탕감안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는 아직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전 탕감안은 저소득 및 중산층 대출자 4,300만 명에게 최대 $20,000의 탕감 혜택을 줄 것으로 추산됐었습니다. 현재 16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가 새로운 탕감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며 오는 6일과 7일 열리는 2차 회의에서 논의를 계속할 예정입니다. 위원회는 12월에 있을 3차 회의에서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최종안은 2024년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이 학자금 융자 탕감안을 마련하고 시행을 추진할 경우 또 다른 법적 도전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유전자를 변형한 돼지 심장을 이식받은 사상 두 번째 환자가 수술 후 약 6주 만에 거부 반응으로 사망했습니다. 어제 메릴랜드 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은 지난달 20일 유전자 변형 돼지 심장을 이식받은 58살 로런스 포시트가 수술 후 약 6주 만인 30일에 거부 반응으로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식 수술 직후 포시트는 보행 재활 치료 등을 받으며 건강한 회복세를 보였지만 최근 급격한 거부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전통적인 인간 장기 이식 수술에서도 종종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포시트 씨의 아내 앤 씨는 성명을 통해 남편의 이식 수술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다며 그는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오래 생존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식 수술을 주도한 바틀리 그리피스 박사는 포시트 씨의 마지막 소원은 연구팀이 이번 이식 수술을 통해 배운 것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종 장기 이식이라고 불리는 동물 대 인간 장기 이식은 지난 수십 년간 시도돼 왔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과정에서 인간의 면역 체계가 동물의 장기를 이물질로 판단해 거부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전자 변형 동물을 사용한 실험을 지속해 왔습니다. 이후 지난해 메릴랜드대 연구팀은 세계 최초로 유전자 변형 돼지 심장을 사람에게 이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첫 번째 수술을 받은 환자는 다른 장기에서 돼지 관련 바이러스의 징후가 발견됐지만 심장이 멈추기 직전까지 약 2달간 생존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종 장기 이식이 인간 장기 기증의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하며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노동부가 오늘 공개한 구인 이직 보고서에 따르면 9월 민간기업 구인 건수는 955만 건으로 전월 대비 5만 6천 건 증가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시장 전망치 940만 건을 다소 웃도는 규모입니다. 구인 건수의 증가는 노동시장 수요 측면의 강세가 더는 약화하지 않고 있다는 걸 시사합니다. 민간기업 구인 수요는 지난해 3월을 정점으로 전반적으로 감소 흐름을 보여왔고 지난 7월에는 892만 명으로 2021년 3월 이후 최저점으로 내려앉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8월 여름 휴가철을 맞아 다시 900만 명대로 깜짝 증가했고 오늘 지표 발표에서 보듯 9월 들어서도 부인 수요 강세는 다시 이어졌습니다. 뉴저지 글로브는 30일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의 부인 태미 머피가 뉴저지주 연방 상원의원에 도전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태미 머피는 지난 9월 메넨데즈 의원이 기소된 뒤 유력한 민주당 후보로 거론됐습니다. 남편 머피 주지사를 비롯해 민주당의 수많은 인사를 위해 후원을 이끌어낸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태미 머피는 높은 인지도와 성공적인 기금 모금 이력, 막대한 개인 재산, 뉴저지주 정치권과의 탄탄한 관계 등이 강점으로 꼽힙니다. 태미 머피가 상원에 출마하면 현재 가장 강력한 후보인 앤디 김 연방 하원 의원과 맞붙게 됩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지난 30일 지역 농산물 구매량을 늘리고 식량 불안에 직면한 가족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프레시 커넥트 디지털 이니셔티브 파일럿 프로그램을 출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파일럿 프로그램은 뉴욕주 푸드 스탬프 수혜 주민에게 온라인 구매 옵션을 제공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뉴욕주 농부들의 판매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주민이 온라인에서 농산물을 구입하면 QR코드를 통해 본인 계정에서 자동으로 구매 금액이 공제됩니다. 구매액은 푸드 스탬프 수혜자 1인당 1일 $50로 제한됩니다. MTA는 지난 주말인 28일 약 270만 건의 전철 유료 탑승 건수를 기록했다며 이는 2020년 이후 주말 최고 기록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버스 이용 건수도 이날 전주보다 7.3% 증가한 약 85만 2천 회를 기록했습니다. 리처드 데이비 NYC 트랜지트 회장은 7주 만에 처음으로 비가 내리지 않은 토요일인 만큼 날씨가 승객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며 주말 서비스 제공을 늘리고 더 빠르고 안전한 전철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지난 주말 전철 이용 승객의 55.2%는 터치형 결제 시스템인 옴니를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MTA에 따르면 전체 전철 이용 승객의 약 절반이 옴니 시스템을 이용해 결제하고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6도, 섭씨 8도, 밤 최저 기온은 37도, 섭씨 3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도 화창하겠습니다. 토요일 역시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